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6도의 폭염으로 여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 지금, 독일의 어느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 행선지로 한국이 선택되었다고 하자 여기저기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180도 뒤바뀌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베를린의 비르겐마이어 국제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요한나 슐레어입니다. 42살이죠. 2025년 여름 제가 살던 독일은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56도까지 올라갔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전력망이 하나둘씩 끊어져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들로 가득 찼죠. 저희 학교 근처 노인정에서는 에어컨이 고장 나 3명의 어르신이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 측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한국 수학여행을 강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독일도 이 지경인데 한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학부모 한 분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소리쳤어요. 선생님, 지금 한국이 안전할 리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왜 위험한 곳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후 재앙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시아라고 예외일 순 없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인구 밀도도 높고 도시화도 심해서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장 선생님과의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 학생들 안전이 우선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요한나, 우리도 고민이 많소.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한국 측에서도 안전하다고 보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는 황량했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일찍 닫았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헤맸어요. 지하철역에서는 냉방시설이 고장나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 날씨를 검색해봤습니다. 서울 기온 35도. 베를린보다 20도나 낮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35도면 충분히 위험한 온도 아닌가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 상황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인터넷 뉴스를 뒤져봤어요. 독일 언론들은 한국의 폭염 대응을 회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과장된 방역 시스템 보여주기식 대응책이라는 제목들이 눈에 띄었죠. 다음 날 아침 출국 전 마지막 교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마르쿠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한나, 정말 학생들이 괜찮을까?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어렵겠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의 모든 예상을 뒤엎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이 곧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35도라는 기온이 실감났죠. 독일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우와 덥다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역시 폭염은 폭염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탑승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뜨거웠던 공기가 갑자기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걸어가니 확실해졌죠. 온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갑자기 시원해지지 않아요? 학생 미하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느꼈어. 탑승교 전체가 냉방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실내라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온도가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여름에도 냉방이 불균등해서 덥거나 추운 구역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어디를 가도 일정했어요. 조명도 밝았습니다. 절전을 위해 조명을 줄인 독일 공항들과는 대조적이었죠. 안내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폭염 때문에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대기줄이 길었지만 사람들이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선풍기와 냉풍기가 시원한 바람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 디스펜서도 여러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을 마시고 있었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안나가 갑자기 울상을 지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제 가방이 없어요. 벨트에서 못 찾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때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왔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안나가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제 파란색 캐리어가 없어요. 직원은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른 벨트에서 나옵니다. 그분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말을 끝낸 후 정확히 17초가 지나자 다른 벨트에서 안나의 파란색 캐리어가 나타났습니다. 17초요. 저는 무의식 중에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안나는 기뻐서 뛸 듯 했어요. 와, 정말 나왔어요. 저는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셨어요? 그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짐의 위치를 추적하거든요.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짐 하나하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 17초라는 정확한 시간 예측. 이건 보통의 공항 서비스 수준을 넘어서는 뭔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적 정밀함이야. 학생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들이 제 뇌리에 강하게 새겨졌어요. 폭염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미소를 잃지 않는 직원들. 17초의 정확성. 이 나라에 대한 제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기온계는 3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최근 겪었던 56도 폭염을 생각하면 낮은 온도지만 그래도 충분히 더운 날씨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큰 가방을 든 여행객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겪었던 극심한 폭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곳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하 공간 전체가 쾌적하게 냉방되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도 짜증내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전철이 들어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차량 내부는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을 지나면서 저는 창밖을 유심히 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카페 테라스에는 파라솔 아래 앉아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선생님, 사람들이 더위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학생 루카스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 독일에서 56도 폭염 겪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한강공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사님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런 더위에 정장을 입고 있는데도 땀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기사님, 이 더위에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세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 외국에서 오셨구나. 처음 한국 여름 겪어보시는군요. 네, 독일에서 왔어요.
거기는 최근 56도까지 올라가서 모든 게 마비됐거든요. 제가 대답했어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럼 신기하실 만해요. 여기는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신호 대기 중에 기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시에서 전기료 일부 지원하고 냉방 시스템도 다 세팅돼 있죠. 택시는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놔도 부담이 크지 않아요. 지하철,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폭염은 개인이 참는 게 아니라 도시가 대비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곳곳에 무료 급수대도 보였습니다. 독일은 어떤가요?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해요. 에어컨도 개인이 설치하고 전기료도 개인이 부담하죠.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힘드시겠네요. 여기는 도시 전체가 움직여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우선이죠.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내리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폭염이 오면 개인이 조심하세요, 집에 있으세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도시 전체가 시민을 보호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도 그 차이는 명확했어요. 입구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료로 물을 나눠주는 부스도 있었습니다. 안내원들은 모두 시원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독일은 시민이 버티라 했지만 한국은 시민을 지키려 한다. 같은 폭염이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공원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36도의 폭염 속에서도 이 도시는 멈추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민을 지키려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6도의 폭염 속에서도 공원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학생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는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학생 엠마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조깅하는 시민들이 여유롭게 뛰어가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노인분들도 보였어요. 강변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는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움직이시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마치 선선한 봄날의 풍경 같았어요. 저는 독일에서 본 광경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6도 폭염이 덮쳤을 때 베를린의 공원들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늘에 숨어 있는 몇 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원 곳곳에 설치된 시설들이었어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급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물을 마시고 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기 뭐예요? 학생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작은 부스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폭염 대비 안내문과 함께 간단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폭염 주의 사항과 응급 상황 연락처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놀랐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런 공간까지 마련해 놓다니.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부스 정리를 하고 계시던 중년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밝은 표정이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 직원이세요?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동네 자원봉사예요. 폭염 땐 다 같이 도와야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일 오전에 와서 휴식 공간 정리하고 청소하고 시민분들 불편한 점 없는지 살펴봐요. 자원봉사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저희 동네에서 번갈아가며 해요. 오늘은 제 차례고요. 그분의 대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부에서 시킨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주변을 더 자세히 둘러보니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여러 곳에 계셨습니다. 급수대 옆에서 청소하시는 분, 아이들. 놀이터 근처에서 안전을 지켜보시는 분, 운동기구 주변을 정리하시는 분까지. 모두 자연스럽고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부가 위에서 통제해서 만들어낸 장면이 아니었어요.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연대였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출발하기 전에 본 언론 보도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과장된 방역, 보여주기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던 기사들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런 쇼가 아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할머니께서 지나가는 아이에게 부채를 건네주시는 모습을 봤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상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독일 언론이 쇼라고 비난하던 그 장면들이 사실은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카메라가 있어서 연출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도 이 분위기를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공원 곳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급수대에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현지 시민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공원을 걸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돌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서울 외곽 주택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시내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들이 어우러진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폭염에 대비한 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류장 옆에 작은 건물 같은 시설이 있었거든요. 저게 뭐죠?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스마트 쉼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자동문이 달려있고 안에는 의자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시원한 미스트가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휴게실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 배달 가방을 맨 배달기사, 그리고 낡은 옷을 입은 노숙인으로 보이는 분까지 모두 함께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적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니.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 배달 기사분이 땀을 닦으며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시설 어떤가요? 그분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배달하다가 너무 더우면 잠깐 들어가서 쉬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제가 다시 물어보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당연하죠. 더위 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면 돼요. 24시간 운영이에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또 다른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횡단보도 위쪽에서 그늘막이 자동으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산이 저절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저거 봐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소리쳤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하는 동안 햇볕을 차단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신호가 바뀌어 사람들이 건너가자 그늘막은 다시 접혔습니다. 근처 복지관 앞을 지나갈 때는 무더위 쉼터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들어가 보니 넓은 공간에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져 있었고 의자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어요. 복지관 직원분이 다가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름철에는 누구든지 와서 쉬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일하시는 분들, 학생들도 많이 오세요. 정말 개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특이한 차량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큰 트럭 같은데 위에 물탱크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제가 물어보니 살수차예요 라고 가이드가 답했어요. 살수차가 지나가면서 도로 양쪽으로 시원한 물 한 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던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공기도 훨씬 시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광경에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살수차가 지나갈 때 잠깐 멈춰서 시원함을 즐기기도 했어요. 그때 한 초등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 그 아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시간 되면 물 뿌려요. 더우면 쉼터 가면 돼요. 저기 복지관도 시원해요. 마치 동네 가이드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어른이 알려준 게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폭염 대응 시스템이 그 아이에게는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 제가 물어보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살다 보니 알게 됐어요. 엄마가 더울 때는 쉼터 가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긴 기술이 아니라 생활 속에 시스템이 스며들어 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폭염 대응이 주로 개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거나 집에 있거나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도시 전체가 시민들을 보호하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곳이구나. 저녁 일정으로 서울 시민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서 씨 가족이었어요. 30대 중반의 직장맘이셨고 남편과 초등학교 3학년 딸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의 일반적인 가정이었죠. 민서 씨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독일은 어때요? 폭염이 정말 심하다던데. 민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56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어요. 전력도 끊기고 병원도 마비됐죠. 여기도 덥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네요. 다행이에요. 민서 씨의 남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버텨요. 식사 후 민서 씨가 제안했어요. 날씨도 선선해졌으니 동네 공원 구경하실래요?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현지인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마자 또 다른 스마트 쉼터가 보였어요. 오후에 본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작고 아담했습니다. 저것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 민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동네마다 있어요. 정말 더울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공원으로 가는 길에 미스트 분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기둥 같은 장치에서 주기적으로 시원한 물 한 개가 나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시원함을 즐기고 갔습니다. 저것도 시에서 설치한 건가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민서 씨는 의외의 답을 해주셨습니다. 절반은 시에서 절반은 동네에서 함께 했어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추가로 설치한 거예요. 공원에 도착하니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고라 아래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고 운동기구 근처에서는 중년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특히 놀이터 옆 그늘막 아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호스로 물을 뿌리며 놀고 있었는데 부모들은 그늘에서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놀이를 하면서도 뜨거운 햇볕은 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렇게 놀아도 괜찮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민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여름에는 저렇게 놀 수 있게 호스도 준비해 놓고 물도 충분히 공급해요. 아이들이 더위 먹지 않게요. 벤치에 앉아 공원을 둘러보는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지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지나가던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렸고 아이가 넘어지자 근처에 있던 다른 엄마가 달려가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독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민서 씨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개인주의적이에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민서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폭염은 혼자 못 견뎌요. 다 같이 대비하고 같이 쉬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혼자서는 이런 더위를 견디기 어렵죠. 그때 민서 씨의 딸이 뛰어와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물 달라고 하셔요.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당연하다는 듯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분을 아세요? 제가 물어보니 민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같은 동네 사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도시의 일부였어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스마트 쉼터도 미스트 분사기도 그늘막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보다 더 강한 공동체를 갖고 있었어요. 첨단 시설들이 있어서 폭염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민서 씨가 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고 곳곳에 편의시설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민서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도 독일 가셔서 이런 시스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설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마음은 어떻게 만들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도시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서로를 돌보려는 마음,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힘이었어요.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베를린의 기온은 여전히 50도를 웃돌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텅 빈 거리와 닫힌 상점들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학교에 출근한 첫날 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서로 모여 한국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학생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점심시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제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미하엘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폭염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는 동아리요. 정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다니. 네, K-폭염 시스템 연구 동아리로 이름을 정했어요. 루카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K-파프처럼 K를 붙였어요. 그날 오후 첫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참가한 학생이 15명이나 되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직접 체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엠마는 스마트 쉼터 사진들을 프린트해서 가져왔고 토마스는 살수차 영상을 찾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름에 체육 시간이 힘들잖아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복도에 미스트 분사기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구경하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럼 우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요청하신 수학여행 결과 보고서였는데 저는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닌 체계적인 연구 자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학생들이 기록한 체험담, 그리고 제가 느낀 시스템의 차이점들. 특히 기술과 사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폭염 속에서 발견한 도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서울의 사례를 중심으로였어요.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사진 자료와 학생들의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일주일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를린 시청에서 우리 학교에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요한나 시청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보고 싶어 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청 담당자와의 미팅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스마트 쉼터의 효과와 살수차 운영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나요? 담당자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함께 돌보는 문화 말입니다. 한 달 후 베를린 시청은 시범적으로 스마트 쉼터 3개소 설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여름철 살수차 운영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실제 정책에 영향을 주다니.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가 한 게 도움이 됐나요? 안나가 신이 나서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 동아리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학생들은 독일 다른 도시의 폭염 대응 사례도 조사하기 시작했고 한국 외의 다른 나라의 사례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지한 연구 활동이 되었어요. 어느 날 동아리 모임에서 토마스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큰 변화였어요. 예전에 독일 학생들이라면 폭염이 오면 집에 있어야 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폭염에 어떻게 대비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바뀐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수업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리 시간에 단순히 기후나 지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게 되었어요. 특히 도시 계획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후 변화 시대의 도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토론 수업도 했어요. 학생들의 참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 학교를 넘어 베를린 시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학기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저는 교실에 들어서며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함께했던 그 경험이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저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진국의 조건은 뭔가요? 제가 물어보자 평소처럼 손을 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달한 나라요. 기술이 앞선 나라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요. 예상했던 대답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물어봤어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직접 보고 느낀 한국말이에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해 볼래? 제가 격려하자 안나가 계속 말했어요. 스마트 쉼터나 미스트 분사기 같은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것 같았어요. 미하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달랐어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웠어요. 독일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한데 한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루카스도 끼어들었어요. 폭염 대응 방식도 완전히 달랐어요. 독일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는데 한국은 사회 전체가 시민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깊이 관찰하고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엠마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독일보다 면적도 작고. 하지만 가보니까 전혀 작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자 엠마가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의 규모가 정말 컸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체계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컸어요.
토마스가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장의 편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진짜 선진국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선진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안나가 먼저 대답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요. 그 말에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하엘이 이어서 말했어요. 시민이 정책의 중심에 있는 나라요. 정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말이에요. 루카스도 덧붙였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나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도 더 행복해지는 나라요. 엠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요.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나라 말이에요. 저는 학생들의 답변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고 배워왔어요. 단순히 K-파프이나 한국 음식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 정신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나라였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제 말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만으로는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진짜 선진국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토마스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독일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을 도입하는 건 금방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오래 걸리거든요. 그때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세대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미래의 독일을 만들어갈 사람들이니까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기술과 만나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선생님 감사해요. 안나가 말했어요.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작지 않은 나라였어요.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꿈은 컸고 마음은 더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향한 의지가 강했어요. 저희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였어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의 모델이었습니다.